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진짜 5월 19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 씨고요. 그리고 오늘 반가운 분, 그리고 항상 저하고 함께 해주신 김종대 당선자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 김광진 의원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직까지는 현직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듣기로는 본회의 마지막 날. 예, 이제 마지막 본회의고 네. 내일 저는 방 빼거든요. 일찍 빼시네. 미리 빼야 또 새로운 분들이 방을 또 준비하시니까. 네. 예. 지난번에 의원실 찾아뵈니까 짐들, 특히 책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그 책들 어디 갔다 올 때 사무실에도 좀 구하셨나요? 사실은 저는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저도 그 책장이 한 3번 간 거거든요. 네. 2번은 창고에 넣고 네. 다시 세팅해 놓은 거여서 비우고 있는데도 많네요. 네. 그리고 일단 사무실도 좀 준비하고 있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던 그냥 책들도 있지만 사실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자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 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제가 4년간 제 스스로가 배웠던 것, 그리고 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이게 개인 김광진의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공공재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종대 당선자 이 눈빛에서 살짝 좀 욕심을 내는 듯한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되나. 그런데 역시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하나의 그 자료의 가치와 성과를 아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죠. 네. 그게 본인이란 말씀이시죠? 자꾸 그렇게 유도하면 안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올해 국회에서 이번부터는 국회 사무처와 도서관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기록을 전부 다 기록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원들이 자기가 쭉 모아왔던 예를 들면 답변서도 그렇고 정책 보고서도 그렇고 이것을 전부 다 국회 도서관에다가 기증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쭉 보시면, 예를 들면 제가 지난 4년간 국방부로부터 받은 답변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도서관에 가면 열람하실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또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가셔서 열람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고 또 정보위원회도 같이 겸직을 하시면서 이 국방 문제 또 이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정보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좀 날카로운 의정 활동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만큼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제일 아쉬워한다고 봐야죠. 적어도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김광진이 없는 국방위. 좀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방위 양김실을 한번 열자 이런 얘기들이 좀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죠. 김광진 가니까 김종대 왔다 이 말을 듣고 싶어져가지고. 근데 이거 참 오고 가는 이런 교차하는데 이게 대화가 거북하네 조금. 이거 뭐라 그래야 될지 참 난감하네. 거북해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 거북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이른 시간입니다. 이른 시간이요. 저 같은 경우에 아침형 인간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데 여기 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 적응을 하셨을 것 같고 다시 이제 또 잠시 이제 국회를 떠나게 되셨으니까 어떻게 이제 국회 그 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좀 어떠셨습니까? 좀 주로 밤에 일하는 스타일이셨나요? 아니면 좀 새벽까지 일찍 일어나서? 밤에 많이 일하는 편이죠. 대부분의 요즘 분들이 아침형 인간보다는 좀 시간이 여유로운 분들은 저녁까지 일하고 새벽까지 일하는 스타일인데 저도 올빼미형이긴 한데 의원 되면 아침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물리적으로. 참 국회의원이 놀고 먹는 직업의 대표처럼 보이잖아요. 밖에서 보기에는. 근데 항상 보면 거의 아침 7시면은 일정 시작해서 밤 12 정도까지 저희 어쨌든 사람 만나 술 먹는 것도 일정은 일정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말도 없고, 주말은 주말이라고 바쁘고, 네. 휴일은 휴일이라고 바쁘고, 네. 저녁까지 해서 365일 일하는 직업이니까, 네.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네.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겁난다, 이 얘기 들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 네. 어떻게 김종대 이제 당선자께서는 각오는 되셨나요? 글쎄, 뭐. 일당백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의원들은 이제 상임위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 신청을 하는 단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뭐 굉장히 의정 활동을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상황이죠. 정의당 입당했을 때부터 사실상 의정 활동을 시작하신 거죠, 뭐. 곽중사법도 주도해서 뭐. 근데 어쨌든 국방부 TF에서 드디어 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아, 보고서가 나왔어요? 어제 장관한테 보고했답니다. 네. 김종대 대책 보고서. 김종대 대책 보고서 국방부에서요. 네. 북핵 대책 보고서 이런 게 아니고. 걔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건 미국이 다 하는 거고. 네. 북핵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방부에. 네. 그런 거 잘하면 나라가 이 모양으로 되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이런 건 잘해 또. 근데 보고서는 좀 보셨어요? 아니, 이제 빼내야죠. 예, 아직까지는 대입이니까. 안 주면 자료요구 해야죠. 예. 그 빼내시면 우리 방송에서 한번 특집을 한번 다뤄보죠. 왜 그래? 내 약점 다 써 있는데. 이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셔야 될 텐데, 그게 잘 될지, 좀 그게 걱정이 되긴 하네요. 예. 뭐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려는지. 또 근데 국방부가 국회의장한테 로비를 잘하면, 국방에 못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벌써 전 중진되는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행정부처와 새누리당이 막 움직인다. 네. 무슨 그런 대접 받고, 그러면은 뭐, 다음에 뭐 당대표 출마하지 내가. 진짜. 벌써 중진되는 거예요. 야, 뭐, 그래서 당대표 욕심까지 내시고. 가만히 있어. 이거 대표님이 들으시면 안 돼요. 애청자세요. 잠깐 실수했다는 느낌이 들어. 애청자신데. 다른 걸 냈어야 되는. 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안보 방송인 만큼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안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 이제 좀 아쉽지만 이제 19대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일단 이제 임기가 끝난 이런 상황인데 지난 4년을 돌이켜 보셨을 때 일단 국방위 활동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이게 좀 뭐가 있을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진짜 좀 스펙타클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4년이 정신없이 지나고 제가 국방위하고 정보위를 했는데 사이버 사령부하고 댓글 부대로 가장 많이 공격을 당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딱 그 두 상임위가 제 상임인데. 그렇군요. 예.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의미도 있었고. 물론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뭐 사이버 사령부 문제도 그렇고, FX 사업 전작권 문제, 뭐 노크 기준 사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통영한 방산 비리, 여러 가지였는데, 그래도 저한테 가장 많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수통 얘기인 것 같아요. 수통 얘기? 수통 얘기, 수통을 바꿔줬던 이야기. 그 얘기를 많은 국민들이 얘기해 주시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게 결국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수천억짜리, 수조원짜리 탱크나 비행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을 바꿔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이버 사령부 사건, 그것이 가장 열심히 했던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 대선 때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이 정치성 댓글을 달았던 게 이제 나중에 좀 밝혀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 이제 맹활약을 하셨던 분인데 최초로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죠. 이제 국정감사 때 그 사이버사 요원들 댓글 그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랜 기간 추적을 해서 나온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댓글 공작에 대한 어떤 그 사이버사의 실체가 드러나는 걸 보면서 이제 국정원과 짝을 이루는 말하자면 국가안보기관의 어떤 정치적 타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상당히 경각심을 갖게 된 사건이고 또 그런 모든 공작의 이면에는 북한이 남남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대내 심리전을 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퍼날른 그 댓글 자체가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꽉 채워져서 역시 북한하고 동업자가 아닌가. 북한하고 같은 목적의 일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점에서 가장 경악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도 사실은 문제는 그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좀 미진한 부분이 뭐가 있죠? 일단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사실은 어디까지인지조차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진성을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건 하나 있어요.
사이버 사령부가 국방장관의 직활부대니까 네. 다른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네. 당시의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네. 청와대 국감모실장은 성함이 비슷하세요. 예, 네. 서면조사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서면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네. 그냥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냥 본인이 청와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힘을 가지고 있으면 네. 어떠한 정의라고 하는 것에도 다가가지 않고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에서 심판받지 않는 네.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 오히려 이제 뭐 그 정권 재창출의 공신처럼 그 대우를 받는 이런 참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연재옥 사령관 선에서 다 이제 꼬리 자르기가 완료된 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최근에 이제 국방부 그 천안함 당시에 그 합참에 근무를 하던 오병흥 준장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네. 최근에 발매된 이거 아주 뭐 어렵게 나온 책이에요. 나비와 천안함. 나비와 천안함. 예. 제가 아주 정독을 했는데 거기서 그 책을 쓴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안함 당시에 합참이 위기조치반을 소집 안 했다고. 소집 안 했는데 네. 감사원 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합참의장이 소집한 것으로 단지 좀 지연 소집한 것으로 이렇게 감사원에 허위 답변을 했거든요. 네. 이걸 의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전비태세 검열실 차장인 자기가 감사원에 감사받을 때 내가 사실은 허위 진술했다. 네.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런 고백서가 나온 것이죠. 근데 그 과정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 상관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뒤집어 쓰는 이런 모습이 아주 우리가 보기엔 익숙한 장면들이 네, 나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 양반이 그 문제였다면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국민을 속였다는 네, 자책감, 자책감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건데, 이제 사이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김관진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밑에 하급자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거예요. 네, 네. 또 그거를 기다린 수사기관이 있는 것이고 네. 익히 봐오던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이버 사령부 활동이라는 부분들이 뭐 블랙북이라 그러나요? 장관한테 직속으로 이제 보고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언론에서 나왔고 또 의정활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밝히셨는데 그 핵심적인 어떤 그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이 단 한 차례 서면 보고 조사도 받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그냥 흘러버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흘려버리고 뭐 지나가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뭐 어쩌겠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알게 모르게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최근에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매듭 하나, 두 개씩 이제 짚고 뭔가 이렇게 넘어갔다 생각했던 문제들이 다 그런 매듭들이 풀리는 느낌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와서? 대표적인 게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 이거는 97년이었나요? 이제 다 같이 이제 기념식을 하면서 재창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쭉 관례상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명박 때 이게 한번 매듭이 풀어졌다가 그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게 오히려 더 이념 문제로 더 이렇게 비화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매듭을 하나하나씩 이제 그 지어가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어렵게 해결됐던 문제들조차 다시 이제 그런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락도 다 해결해 놓으니까 이제는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가지고 그것도 그 해결할 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보수적인 그 의원들까지 동참해서 이제 더 이상 범법자 만들지 말자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 다 깨졌죠. 또 과거사 진상규명 이런 것도 우리가 과거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나라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국가가 자행했던 폭력도 이제 자신감 있게 조사해보자. 그래서 그렇죠. 국민통합해줘. 이런 성과들 다 지금 이어지지 않고 있고 그 중에 작은 거 하나가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뭐 작다는 표현에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기념식에 참석하면 저도 그제 5.18 기념식에서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만은 합창인지 재창인지 참석자들은 구별이 안 돼. 이 주악이 울리고 뭐 하면은 그 당시 노래 부르는 방식의 차이고 이거는 그냥 유지되어 오던 어떤 관례인데
굳이 합창이 아니라 재창이라고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마치 거기에 무슨 의미가 실린 것처럼 바꿔버리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부가 의도가 있구나. 네네. 이러면서 5.18 정신의 도전이 시작됐구나. 네. 이런 식으로 문제거리를 만든 거예요, 이게. 네. 의도적으로 그걸 정치화시키는 거고 있고. 김광진 의원께서도 그 기념식에 다녀오셨을 텐데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뭐 사실 4년 있으면 여러 기념식들을 많이 다니게 되죠. 네. 그런데 어제 정말 좀 말도 안 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기념식. 네.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기념식이 처음부터 끝나는 데까지. 예, 20분도 채 안 걸린 기념식이었는데 진짜 어쨌든 국가가 주관하는 거니까 네. 하기는 해야 되는 건데 네.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하자. 네. 아마 이 원칙을 세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기념사도 최대한 짧게 네. 그리고 뭐 그 5.18 이물리안 행진곡도 뭐 재창이냐 합창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공연을 하겠다고 처음에 그 사회자가 말을 한 거예요. 네, 공연을 하겠다. 네. 공연인데 방식을 합창으로 하겠다. 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일부러 그 분쟁들을 만든 거죠. 예, 총리 와서 끝까지 그 입도 뻥끗 안 하고 가는 거 보세요. 황교안 총리가요. 예. 아니 축산했죠. 했는데. 그러니까 이물리안 행진곡을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할 때 저도 그 총리 인사청문회 했었는데 네. 그분은 어쨌든 5.16이라고 하는 것을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 인식을 가진 분에게 5.18에 와서 본인이 기념사를 하라고 하면 아마 그것도 고문일 거예요, 솔직히.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또 애국가는 4절까지 길게 부르니까 이걸로 시간 다 잡아먹고. 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묵념 들어가고. 네. 묵념도 뭐 5.18 영령에 대한 묵념은 맨 끝자락에 소개하고 앞에 순국선열과 호국. 그 다음에 5.18 민주영령을 위한 묵념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 15분 반은 그걸로 잘라먹고. 뒤에 아주 성의 없는 한 2, 3분 될까? 광주지방보훈청장의 경과 보고 에 이어서 황교안 총리 축사 그리고 행사 끝이에요. 근데 뭐 언론 보도 보니까 이물리안 행진곡 나오고 5.18 기념식 가서 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일자리 창출하고 뭐 민생을 돌보고 뭐 그런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5.18 얘기가 잠깐 들어갔던 것이죠. 5.18 기념사도 아닙니다. 근데 원래 분양을 해도 그 주관하는 사람이 분양을 하고 또 내빈들도 순서에 맞춰서 의정 서열에 맞춰서 다 분양을 하는 것까지가 공식 행사잖아요. 어디 행사를 가든지. 근데 뭐 그런 것조차도 없고 심지어는 공식 행사 끝나고 나서 분양에 대한 안내조차 없이 그냥 끝나고 말더라고요. 진짜 허망했어요. 그러고 나오니까 또 다 나오기가 바빠.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묘역으로 옮겨 이제 참배 정도 하는 걸로 행사가 마무리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행사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정관계의 어떤 대한민국의 주요 인물들이 겨우 이 행사 하려고 여기에 모였는가. 근데 사실은 좀 허탈하다고나 할까. 이러려면 5.18 행사를 왜 하는가. 정말 그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수준의 이런 행사를 왜 하는가 하는데 상당히 회의감이 가요. 아마 그쪽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서는 그럼 국가가 주관할 게 아니라 이제 민간이 하겠다. 그 마지못해 하고 막. 그건 용납 안 하죠. 주관은 국가가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국가 기념일이고. 근데 너무너무 해도 너무하대요. 이게 참 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갖다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씁쓸한 그런 좀 생각이 저도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두 분이 특히 이제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는 또 이제 그런 역사 문제, 현대사 문제에 상당히 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일종의 좀 그 세대 간의 좀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5.18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한 그 30대 후반에서 40대 이상까지는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든지 간에 대강의 내용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젊은 분들은 그런 내용에 좀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기 때문에 뭐 방송에서 뭐 언론에서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또 김광진 의원께서는 또 젊은 분들이랑 또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또 기량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또 이제 문제들도 같이 좀 젊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리고 보니까 제가 엊그저께 페이스북 보니까 연구소 하나 준비하고 계신다고 이런 말씀. 연구소인데요. 더불어 함께 연구소였나요? 더불어 함께 연구소라고 뭐 이제 준비를 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낙선자가 됐으니까 뭘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 흔한 말로 어디 방산업체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사실은 학교에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제 능력 가지고 학교에 가는 게 친구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거절을 하고 말 그대로 직업 정치인으로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4년을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직업 정치인. 예. 그래서 재벌이나 언론에 손 벌리지 않고 국민들의 힘으로 한번 4년을 잘 자생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아까 제가 이제 공공재라고 하는 말씀 드렸지만 제가 있어 보면 이제 뭐 강의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들어오고 뭐 하는데 저나 김종대 당선인이나 앞으로 들어오는 강의들이 대부분 이 사람 돈 좀 마련해 주려고 하는 강의는 잘 없을 거예요. 뭐 학교나 어떤 큰 기업에서 해주는 그런 강의는 잘 없죠. 저희들은 뭐 20명, 10명 되는 분들이 지역에서 우리 뭐 커피 모임 하나 있는데 와서 좀 얘기해 주라. 뭐 어느 행사 모임 하고 있는데 와서 좀 해주라라고 하는 거여서 사실은 그분들은 20만 원, 30만 원 강연료로 책정해 놓은 것도 아주 많은 행사비로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날 행사 총액보다 저한테 주는 30만 원이 더 클 수 있는데 또 막상 제가 있어 보니까 의원일 때는 교통비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데 이제는 다 직접적인 비용이 드니까 사실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지금 강연 요청 온 것들이 막 많이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교통비 정도는 후원금으로 받고 강연을 또 열심히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간 해왔던 것을 좀 제대로 보고서로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거를 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저랑 같이 일을 봐왔던 보좌진 분들과 함께 또 해야 되니까 저는 뭐 못하더라도 그분들은 또 정상적인 급여를 또 지급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 일들을 잘 하려고 하니까 정책개발비로 연구 용역 사업도 좀 주고 그랬죠. 벌써 로비하시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답을 안 하시네요. 정치적 발언을 하시는데 노력해보겠다. 고민해보겠다는 안 하겠다는 발언인데. 아니, 뭐가 있는지 알아야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그 요령은 아직까지 김 의원이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일단 답을 하세요, 그러면. 길을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얼른 답변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도 이제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 준비하고 계신 연구소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연구소 어떤 뭐 회원 혹은 이렇게 후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의원실로 연락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예, 의원실로 연락을 주셔도 좋겠고 뭐 제 SNS에 보면 안내가 있으니까 관련해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실로 연락을 주시거나 페이스북 혹은 트위터 김광진 의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테니까 그쪽에 이렇게 좀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4년의 교훈을 가지고 이제 연구 활동을 하는 거는 나름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 활동의 연장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뭔가 더 생산적 재현이 이제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특히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가이드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어떤 집단지성을 형성한다. 이런 취지라면은 동참하실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결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그 지성을 형성하고 또 국회의원의 권력이 개인 권력이 아니라 공동의 권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토대를 갖춰가게 되면 대부분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바로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주변에 없으면은 이제 오만해지거나 좀 사유화되는 권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해보면 왜 꼭 이 일을 하고 싶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듭을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버렸으니까라고 그냥 생각하고 많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법안을 여러 개를 냈는데 그때 잠깐 이슈가 되긴 하지만 그 법안이 그래서 지금 통과가 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대통령이 정부 예산 380조를 묶으면서 주장했던 법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2년이 지났는데 그 외국인 투자 촉진법으로 고용된 직원은 얼마나 있으며 투자는 얼마나 받았으며 대통령이 말했을 때와 지금은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그건 누가 이후에 기자들이 써주지도 않고 분석해주지도 않아요. 그냥 그때만 이슈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좀 정리해서 법안은 법안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또 예를 들면 국방위 사안은 국방위 사안대로 뭐 이렇게 그때 했던 말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좋은 계획이시네. 그러니까 그 원내에서는 앞으로 우리 김종대 당선인께서 진짜 안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원내에서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 진짜 안보를 위해서 또 서포트를 해주시고, 두 분이 또 앞으로도 뭐 하셔야 될 일이 많네요. 팟캐스트 홍보하는 웹자 보니까 청년 안보 전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원래 안보 전문가는 아닌데 사람들의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안보가 그냥 사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국회 들어갈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본인은 전혀 몰랐죠. 힘이 없어갖고 국방위로 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국방은 힘없는 자의 어떤 그 난민 수용소 같은, 지금은 아마 더 그렇게 될 겁니다. 20대. 민주당의 신청자 제로입니다. 아직도 제로인가요? 네, 아직도 제로인데 이제 뭐 나오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3지만까지도 제로라는 얘기는 듣고 있어요. 뭐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같이 들어가서 어떤 분이 올지 암담한데 왜 암담하냐? 사실 국방부도 처음에 걱정은 나였다고. 이 김종대 오면 이거 어떻게 대비책 세워야 되느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여야에서 이쪽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면 그때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왜냐하면 여야가 다 지원자가 없거든. 지금 뭐 국민의당, 새누리당 한 명씩인데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죠. 지금 국방위 그 티오가 몇 명이죠? 17명인가요? 17명 조정될 거예요. 되는데 지금 이제 정보위원회를 겸임할 거냐 말 거냐에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인기 있는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정보위를 이제 저는 자격의 문제가 생겨요.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정보위 자격을 안 주니까 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겠네요. 그 국정원에서는 또 엄청 로비 들어가겠네요. 견제 못하게 하도록. 아무튼 여기저기서 견제를 많이 받고 계신데. 항상 견제 받죠. 어찌되었든 이제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바톤을 김종대 당선인께 넘겨주게 되는 셈인데, 19대 국회 국방위에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이거는 20대 때 꼭 풀어야 되는 문제다. 이 문제는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다뤄야 될 문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국방위를 4년 내내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과는 좀 다르게.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요. 상반기 2년은 하시고자 하는 말들을 그냥 쭉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 2년이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뭐 물론 우리 진보 정권으로 바뀔지 아닐지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진보 정권으로 바뀐다는 것을 전제로 해보면 국방위에서 실제 어떤 결과를 낸다고 하는 것, 물론 자잘한 결과들은 낼 수 있습니다. 뭐 한 50억, 100억 이내의 사업들을 가지고 어떻게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정책을 잠깐 딜레이 시킨다거나 하는 일들은 할 수 있는데, 정부 자체의 기조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정부의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수백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은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법안의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라고 말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법안 소위에서 국방부 차관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여야가 아무리 찬성해도 그것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한번 차관이 끝까지 반대하는데 여야가 동의해서 그냥 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실행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법안을 무력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부터 좀 바꿔야겠네요. 우리가 보통 교과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그 현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의견 그 수렴 절차가 있거든요. 법안 심사가. 그게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건 의견이지. 그러니까 의견을 맞는 거야. 이제 국회와 행정부가. 그리고 저희가 법률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국회에 예산권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을 국회가 다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예산을 다 세우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감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 그걸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에 대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네. 국회가 예산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정상화해야죠. 그게 네. 말 그대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만 갖추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여튼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좀 바로 서면 그때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의 기조를 바꿔나가는 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국방위가 하나하나의 현안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누가 다뤄주지 않았던 현안들이 많이 있고 네. 뭐 제가 4년간 했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전문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진짜 군에 관련한 전문 분야와 관련한 현안들을 다루시는데도 2년을 금방 갈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터지는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걸 따라 예를 들면 지금도 갑자기 지금 국회에도 쉬고 있는 이 판에 뭐 병특 다 줄이겠다고 하고 뭐 병역특례자 문제 그다음에 군의관 폐지한다 뭐 이제 이런 일들 막 각자 발표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정상적인 논의의 구조를 갖춰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4년 넘게 싸워서 군인권법 이거 만들어 놨는데 법률로만 이제 만들어졌죠. 근데 제가 마지막 질의에서 물어봤더니 군인권 보호관은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법률에 군인권 보호관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국방부에서는 둘 생각이 없다? 네, 국방부에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둘 생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이런 것도 빨리 좀 정상화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뭐 병역문화 혁신 뭐 민관군 합동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노란하게 만들어갖고 거기서 핵심 내용은 다 누락됐어요. 저 군사법제도하고 말씀하신 그 옴부즈만이라든가 그것도 사실 우리가 국방부의 상당 부분 양보한 아니에요. 절충하는데 요것만은 하자 해서 이제 하나 성과로 건진 게 그거였죠. 그 옴부즈만하고 사법제도를 개선한다. 국방부 의견 반, 우리 반 해가지고 절충한 건데, 그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그 각 이미지는 뭐가 있냐면, 정부가 이제 그 지난 몇 년 사이에 그 군대 내 여러 가지 인권 침해,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좀 그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병역문화 혁신해라. 그래서 이제 정부 주도로 민관군 합동위원회 병역문화 혁신위원회를 만들어갖고 뭔가 혁신안을 내고 그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군대가 좋아지는구나. 인권을 중시하는구나. 이게 법제화 됐구나. 처음엔 그래 이런 보였죠. 이미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현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거기서 이제 좀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 사안으로 제기해주고 정치권에서 촉구해준 거를 일부 국방부가 받아들이면 그런 가운데서 이제 협치가 돼가지고 이 병역 문화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 서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이런 사건이 터졌다. 무슨 군에서 반인권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국방부도 면피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합의해서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했는데 그래도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선의를 갖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서로 얘기가 건설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국방부가 다 책임을 지고 뒤집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어려운 길로 걸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면은 뭐 이게 우리 편하자고 하는 일입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부의 어떤 월권이라는 게 뭐 정책, 예산, 법률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 그럽니다만은 또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정권 말기에 무슨 레임덕이 온다, 무슨 분열이 되고 표로 심판받고 할 때는 얼마나 쓰라립니까? 협치를 안 한 대가는 반드시 그 본인들한테도 쓰라리게 되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은 좀 나아지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착각이었네요. 하나도 나아진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법을 다 저항을 해서 막아놨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고 또 사고가 터지면 우린 다 죽는다. 오히려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군대 일 다 팽겨치고 사고 예방만 하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쏟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바꾸자니 자기들의 기득권이
침해받을 것 같으니까 그동안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건 못 하겠고 사고가 터지면 자기들 다 목 날라갈 것 같으니까 또 사고 예방하는데 그게 또 이제 여념이 없고 그러면 정작 국방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니 무슨 국방을 해? 아니 작년에 목함지뢰 사건도 그러고 뭐도 보고 이러면은 전쟁할 생각이 없는 군대예요. 실탄을 못 줘요. 저 병사들한테 비상이 걸렸으면 실탄 저 총에 장착해서 나가야 되는데 총기 사고 나면 어떡해? 그럼 지휘관은 목 날아가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 무슨 인성 검사를 한다, 상당 기록 유지한다, 생활 기록부 만든다, 상호 인식 검사에서 왕따 식별한다, 댄스 동아리, 영어 동아리, 바둑 교육. 집에 갈 틈이 없지. 초급 간부가 이거 다 업무인데. 그걸 갔더니 이게 군대가 아니라 무슨 보육원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보육원이지,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외부에 저항만 하고 기득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관리가 안 되는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담은 다 뒤집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선의 그 주요 초급 간부들하고 중견 간부들한테 그 부담이 다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 하루에 15시간 일해야 돼요. 밤 10시에 퇴근을 못 해. 그분들 인권도 문제네. 실제로 그 초급 간부의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높아요, 지금. 그래요? 일반 사병보다? 이것도 주목해야겠네요. 숫자 대비로 해보면 초급 간부의 비율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비율 중에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병무청에서 이제 신체 등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그 다음에 이제 4급부터는 이렇게 공익근무로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것도 빨리 계산해야 된다고 봐요. 1, 2, 3급으로 정했는데 그건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에서 차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국가가 인정한 거잖아요. 1등급과 3등급이. 근데 현역병으로 가요. 그러면 1급은 9보로 5kg 하고 3급은 4.5kg만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다고 3급은 체력적으로 좀 힘드니까 행정병으로 빠지고 1급은 좀 현장에서 하는 일을 시키느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사람이 몸이 약하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그 예우를 해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망률이 3급이 가장 높습니다. 자해 사망률이. 자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군대에서 적응하기가 힘든 거죠. 복무 부적응으로 사망하는 경우의 비율이 신체 등이 3급을 받고 군생활 현역병을 하신 분들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거는 저는 국가가 이거에 상당할 만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해서 신체적인 등급을 나눴으면 어떤 이제 자대 배치, 이제 그런 보직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그분들한테 좀 맞춤형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신검 그렇게 해놓고 자대 배치할 때는 그거 관계없이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초급 간부, 그다음에 신체 허약자 3급. 이분들이 가장 자살률도 높고,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 유치적인 좀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뜨거운 그 주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병역특례제도 폐지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이공계 박사급 전문위원이라든가 산업체 기능요원들이라든가 다 폐지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 폐지하고 한다는 건데, 저는 군대가 드디어 임계 상황에 왔다. 이제 병력 수급이 안 되는 상황에 오른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21세 남자 집단이 있다면은 대체적으로 징병자에서 징집률은 76%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연구 자료를 보면은 그 수치가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군대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까지도 다 징집을 해야 돼요. 이 76%는 마지막 임계의 수치입니다. 근데 지금 87%입니다. 87%인데 이제 2년 후에 인구 절벽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게 뚝뚝 떨어진다고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툭툭 떨어져요. 이른바 병역 자원들이 감소가. 그러면은 2016년에 21세 남자가 36만 명입니다. 이게 2022년이 되면 여기서 11만 명이 줄어요. 11만 명이나? 11만 명이. 거의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네요.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방개혁은 어떻게 되냐면 2030입니다.
뭐 2030년까지 뭐 50만으로 줄이네 만에 그것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 하고 다 다음 대통령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도하고 인구 줄어드는 속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현저하게 나타나면서 지금 87%를 징집한다 그러면 이거 군대 아니거든요. IQ 71이 군대 가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신체 허약자 또 심리적으로 또 환자 뭐 이런 어떤 약간 인지 능력 저하자 이런 사람들 다 끌고 가가지고 이미 위험한 군대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인구가 더 떨어지면 완전히 이제 군대는 하부로부터 붕괴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공계 병력 특례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대로는. 그렇죠. 이제 의무 경찰도 유지 못하는 거라고. 대군주의를 고집하는 한, 대군주의를 고집하는 한 이거 도저히 지금 뭐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병력 특례 제도도 안 되겠다. 어차피 유지가 안 돼. 이건 자연적으로 이 국방 정책 하에서는 병력 특례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없애도 징집률이 90%가 넘어간다고. 2022년경 되면. 2025년이 되면 이제 50만 군대 유지가 완전 불가능해집니다. 더 떨어지니까. 이런 나라에서 무슨 대군주의의 국방개혁을 지치시킨 대가가 지금 부작용이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진주 국방개혁을 했었어요. 가을수가 얘기가 이제 점점 재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